자, 시작할게요. 이제 지금 다들 저거, 뭐야, 2018년, 2018년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내년도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그 가이드를 위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막막하다는 말들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했던 것들 몇 가지랑 몇 가지는 좀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우리 시험이 이렇게 왔는지, 이 시험에 대한 생각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옛날에 제가 작년에 경기대학교에서 갑자기 이제 선배님이 부르셔가지고 임용 특강을 하게 됐었어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했었나? 그때 가서 했었을 때 했던 자료랑 그다음에 올해 뭐 문제도 잠깐 보면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무슨 책으로 공부할지 뭘로 공부할지 이런 것도 고민이 좀 되시죠? 그런 거랑 관련된 걸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용 TO가 어떻게 변화됐었는지 이제 이거 아시는 분은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옛날부터 준비하셨던 분들 좀 아실 텐데, 이제 처음 준비하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용 TO주 변화가 그렇게 뭐 이번에 많이 났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안 났었었나 라는 것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옛날에 단톡방에서 저기 그 공유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분이 공유를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데이터를 놓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임용 TO 변화가 있었던 거는 1998년도에 잘 봐봐요. 98년도에 이제 저희 데이터 주신 분 6명, 99년도에 5명, 그다음에 2000년도에 0명 없었어요. 2001년에 1명. 이때 왜 이랬을까요? 이때.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 때였죠, 아마? 그쵸? 그리고 이때가 저거였어요. IMF 터지고. 그죠? 제가 IMF 세대라고 하는 구사학번들하고 같이 겪었던 그 세대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막했죠. 그래서 저도 인생이 이렇게 그 덕에 이렇게 꼬였던 거죠. 아참, 이건 채팅하시는 분들은요, 중간중간에 추임새로 크크크와 하하하는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아이, 예. 제가 이거 이렇게 스트리밍 쓰는 이유는 피드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피드백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하여튼, IMF 덕분에 이게 이렇게 됐었어요. 저도 나름 강의 경력은 2002년부터, 대학 강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차냐? 그죠? 15년은 넘었죠. 15년 좀 넘었던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한데, 예, 그때 생각이 막 문득문득 나네요. 근데 이제 2002년도쯤 됐을 때 몇 명이었냐면, 어, 33명, 33명, 2002년부터 늘어나요. 2002년 33명, 2003년 45명, 2004년 34명, 2005년 17명,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터진 게 나와요. 2006년에 154명, 2007년에 104명, 2008년에 109명. 그러니까 이제 3년간 100명이 팡팡팡팡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40대 만학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제 말 할게요, 일단. 즐거워서 좋아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 3년간 이제 100명이 나와요. 요때가 누구 때냐면, 아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저거였었잖아요. 그 학교도서관 그 사업들. 제가 알기로는 권양승 여사의 이렇게 관련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던 영역, 분야였었거든요. TO가 100명 정도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때 임용 강의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었어요. 나랑 좀 친해지면 내 인생의 암흑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 딱 들어갈 때, 그때가 2009년이거든요. 2009년 9명이 됐습니다. 9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10년에
24명. 요거는 제가 들은 바에 하면은 공주대학교 교수님이 가셔가지고 TO를 만들었다는 썰도 있어요. 저 이게 같이 출제위원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승진 출제위원으로 오셨고, 저는 이제 선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가서 기재부가 한참 한판 싸웠다. 뭐 이런 말씀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24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뽑을 건가 보다 했었죠. 근데 복수가 시작됐어요. 2010년도 0명, 2011년도 0명, 그 다음에 2012년도 1명, 2013년도 0명. 이게 쭉 갔죠. 이게 언제 얘기냐면, 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참 눈물 좀 났죠. 진짜 눈물 좀 났었어요. 2000, 그쵸. 3년에 합의 1명인데, 실제로 그 3년 동안 지금 안녕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3년 동안 합의 1명이었는데, 그러니까 3년 내내 0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2011년, 12년, 13년에는 공식적으로 내려준 TO가 없었어요. 나라에서. 0명이었던 0명 아예. 왜냐면 2012년도 1명은요. 있던 자리가 빠져서 그때 필요해서 1명 그 빈자리 채우겠다고 시험을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걸 만든 게 아니죠. 아,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2012년도 이거 1명 이거 이때 장난 아니었죠. 분위기 쫙 가라앉고 제가 지금 이명강에 좀 적극 대처를 할 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이때 2012년 11, 12, 13년 때까지 그 무엇이냐 TO가 없어지니까 뭐 봐봐요. TO가 없는데 강의를 만들어서 강의하는 사람이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도 이제 저걸 해야 되니까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이제 학교 강의 쪽이 그때 우연찮게 학교 강의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강의 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이미 학교 강의는 틀이 잡혀버렸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틀이 잡혔으니까 임용이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임용을 집어넣으려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관련된 사항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2014년에 이제 2012년도 이제 2013년 그죠? 그 이명박 정부 TO 때까지가 그 모양이었었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조금 풀어줘요. 2014년 23명, 2015년 21명 뭐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 12에서 뭐 상반기에다가 뭐 이렇게 추시도 있었던 적이 있었죠. 추시 있었던 적이 있어서 와 이제 좀 더 뽑나 보다 싶었었죠. 근데 2016년 0명이었어요 또. 2016년 0명이었고 그런 모양이죠. 2016년 0명. 그랬다 2017년, 17학년도 26명. 그러니까 전국대 분위기가 조금씩 전국 그냥 한 20명 정도씩 그래서 거봐 안 내주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었던 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속 터졌었죠. 예, 그래서 전국에 1998년도 이후에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올해 TO 이만큼 나기 전까지 있었던 사람 그 합이 612명 정도의 TO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서교사 여러분들 이제 막 그 제 단톡방에서 뭐 이렇게 우리 뭐 왜 이런가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 하는 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 좀 이렇게 뭔가 나도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느려가지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 좀 종종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참여하고 싶기는 한데 이건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 좀 했었죠. 그때 추억하면 좀 눈물 납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영명인가요?라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울었던 여학생 목소리가 아직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때 정말 대통령을 미워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죠. 예,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넘어갑시다. TOB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공무원 쪽이나 얘도 그렇고, 그쵸. 투표가 중요하죠. 예. 공무원 쪽도 그렇고, 공무원 쪽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때는. 공무원도 되게 힘들었고, 임명국 정부 때는 3년 내로 작은 정부라 그래가지고, 경기도 70명 넘게 뽑다가 30명대로 속주를 두고, 그나마 그게 많이 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티기 들어갔었죠, 버티기. 아주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 버티기 들어가고, 뭐, 이래저래. 피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추억하자면 이런 거고요. 또, 뭐, 또 뒤에,
뭐 앞에서 질문도 좀 질문 주셔서 받아봤더니 앞으로 많이 뽑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가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있을 거고요. 200명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매년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우리 아마 현장 사석의 선생님들한테서도 꽤나 많이 이야기가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거죠 아마 어디선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경쟁률이 5대1은 돼야 뭐 지속적으로 TO를 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TO를 좀 내주려면 경쟁률이 5대1은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막 그때 막 화가 나더라고. 아니 3년 동안 안 뽑았 이런 식으로 뽑아놨다가 경쟁률 5대1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더 화가 났던 건 그 TO 자체를 확 늘려놓고 지원자 수 그러니까 이런 거죠. 5대1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5대1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갑자기 200명으로 만들어 놓고 또 나 200명 확 뽑았다가 확 줄어들이면 저기 다음 내년도 확 줄어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수급비 진행이 돼야 돼요. 안정적으로 계속. 그래서 200명 확 뽑고 나머지 확 옛날로 돌아갔냐. 그냥. 아니면 100명에서 150명씩을 꾸준히 내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저는 계속 봐오고 있어요. 10여 년 동안 계속 봐오기 때문에 꾸준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실패해도 내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최소한 TO에 대한 걱정 없이. 근데 그걸 막 5대1은 돼야 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아마 전국 평균 4대1 정도 나왔었나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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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찍었어요, 지금. 데이터 없군요. 예. 없나? 모르겠네, 오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인 TO까지 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앞으로 그 관건이에요. 라이언님이 하나 띄워주셨는데, 네, 맞네요. 4.9대 4.09대 1 정도 되나 보다, 그죠? 3대 1 정도 되는 건가요? 총기에 내가 잘못 본 건가? 4.09대 1? 3대 1 정도? 하여튼요. 예. 그래서 5대 1은 좀 안 됐지만 그래도 경쟁률 생각보단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고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나는 TO를 좋게 살아왔던 적이 거의 없어서 실제 시험 본 분들로 다시 통계한다 말도 있다. 글쎄요, 뭐 응시율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어, 그렇습니다. TO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건 저도 좀 정리를 한 말은 일단 전반적 얘기를 하고 끝에 질의응답은 그거 분명히 이 말을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 이렇게 써놓은 거 있거든요. 아까 우리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거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봐왔고 한이 쌓여 있죠. 진짜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뭐랄까, 저도 공무원 강의보다 임용 강의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노량진에서 수업한 거는 임용부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짜네요. 이제 공무원 강의 제가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하게 된 거지만, 그때 막 뭐랄까요. 또 고생을 같이 했던 그런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애잔함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네요. 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뭐 서두, 이풀기,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서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또 아까도 질문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뭐 기본서를 봐야 되냐, 이론서 뭐 저기 아니면 뭐 수험서를 봐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요, 원래 적이 없어요. 표준화된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봐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기, 그런 책들 있죠. 뭐지? 뭘 피하는 법, 뭐 이런 거 써놓은 책들 있죠. 몇 번 읽어라, 뭐 이런 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개인차를 너무 일반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불피법, 맞다, 맞다.
맞아, 맞아, 맞아. 케바케? 일곱 번 일기법. 예, 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미리 잠깐 말씀드리고, 고승덕, 507 그래픽자를 축적 중이님께서 고승덕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승덕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승덕처럼 공부하면 고승덕이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저기 다 뭐냐면 출판사의 장사 속 저자의 어떤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스티븐 호킹이 아닌데 그쵸? 스티븐 호킹처럼 공부하면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저는 이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해요. 자, 이 참고문헌들이라고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사소기사 임명과목별 참고문헌이라고 넣었는데 아 공부하실 때는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는 거. 기본적인 거는 모든 시험 문제는 단행본을 출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단행본 출제 근거 있어야 되고, 단행본 출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단행본을 근데 그렇다고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분들, 특히 합격한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뭐 얘기하면 아마 그런 겁을 많이 받을 거예요. 무슨 겁을 많이 주죠? 자료조직책 5권은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료조직책 5권이 서로 다른 내용 5개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많이 봐서 이렇게 막, 이만큼 공부했어. 이런 걸 갖다가, 예, 그래요. 그런 말도 겁을 많이 주죠. 그래서 이거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걸 각각 다 봐서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관건인 거고, 그렇다면은 이것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봤을 때 효율을 따질 수는 있거든요. 정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료 조직책 시중에 나온 거 골라내면 한 5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뭐 그런 이제 자료들이고요. 근데 5권 내용 다 똑같은 내용이 5권입니다. 겁먹지 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거는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거는 기본적인 전체 틀이 있어야 돼요. 뼈대가 있어야 되고 그 뼈대와 살이 풀이랍니다.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다 이렇게 살을 붙여가야 되는데 아, 여기 있는 책들을 다이렉트로 모두 다 서로 다른 내용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이건 그냥 살만 뜯어먹는 거예요. 아, 이건 저기서 나왔고 이건 저기서 나왔고 특히 마음이 급할 때 이것들도 많이 합니다. 네, 마음이 급할 때 이런 에러들이 많아져요. 시행착오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걸 다 똑같은 비중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으로.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비중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것들 중에서 한 권 정도를 해당 분야의 뼈대를 잡는 책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첫 번째 써놓은 책이 자료였죠. 이거 제가 그 자료실에다 많이 공개했었던 거 다 맞죠? 네. 요런 게 뼈대가 될 만한 책들인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거를 뼈대를 기본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 단계 살을 붙이면 좋겠다. 그 다음 단계 살을 붙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뼈대와 살을 붙여 나가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있는 것들이 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원래는 교과 교육학이나 교과 내용학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2009년도, 2008년, 2009학년도 시험부터 객관식이었죠. 객관식일 때 선생님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했어요. 우리 전체 물원정보학 분야에 시험을 출제할 건데, 시험 출제할 때 다른 일반 교과는 교과 내용학하고 교과 교육학 이게 다 있죠.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공주의 선생님들이랑 제가 그때 발표하셨던 게 이병기 교수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병기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로 나눠서 봉사, 검색, 도서관 자동화. 원래 도서관 자동화예요. 디지털 도서관이 아니라 과목명이 도서관 자동화예요. 분류론, 목록론 뭐 이렇게 요 5과목은 교과 내용학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독서교육, 교수 매체는 교과 교육학으로 바라보자. 이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정한 거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출제 들어가셨던 분 누군지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뭐 얘기를 해보면, 원래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 출제할 때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비교과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출제하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판단할 때 이 틀로 바라보면 참 편하긴 해요.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도 좀 편한 편이고, 이야기할 때도 좀 편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교과 내용학적 성격의 과목들, 이렇게 하면 이 5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교육학적 성격의 과목들 하면 이 3과목입니다. 아시겠죠? 그 3과목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 큰 과목의 그 성격을 2가지로 나누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 있는 첫 번째 책들을 갖다가 기본 뼈대로 하고 나머지에다 살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도서관 자동화 여기에는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선생님 책도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도엽에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다 첫 번째 나온 책들이 대부분 다 아주 유명한 교수님 아니면 그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책 그리고 도엽책. 여기는 박준쌤 뭐 거의 뭐 예, 그쵸? 또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 서비스는 여기 이제 개정이 안 돼요. 이 책이 이제 2011년도를 끝으로 더 이상 개정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책으로 조금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이 2번째예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이거 수년간 이 책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아, 말이 지금 중구난방되네요. 말이 좀 중구난방되는데 다시 한번요. 하여튼 대부분 다 도협책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선생님들 책이에요. 그렇죠? 우리 또 우리 테일사를 또 놓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책들 기본 뼈대로 해서 살을 붙이는 게 첫 번째. 자, 2번째는 책 교재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제 교재를 만든 게 뭐 용도였냐면 나 원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죠? 나 약장수 되게 싫어하는데. 어, 그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려고 그 내용을 요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요약하는 내용을 쫙 붙여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뼈대로 삼고 얘를 그냥 통째로 살로 보셔도 돼요. 여기를 통째로 살로 붙여가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옛날엔 이걸 다 봤어요. 저도 제 수험서 만들기 전에는 이 책도 저도 이거 다 보면서 뭐 출제하고 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책들을 보면 좋은 거. 이거는 뭐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사면 또 꽤나 돈 많고 절판된 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활용하시되 재밌는 건 이제 특히 정보 검색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재밌는 게 뭐 있어요. 어디 가서는 서지 결합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서지 결합도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서지 결합도에 대한 설명을 이 책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 다른 책을 뒤지잖아요. 그럼 그게 다 나오는데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또 다른 책을 보면 또 같은 서지결합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서지결합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이걸 종합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설명 방식이 아니라 3가지 책에서 한 개념에 대한 설명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있을 때 이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살을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다시 정리하면요. 그 내용 볼 때는 첫 번째는 제 리스트에 첫 번째 있는 책들을 기본 뼈대로 하고 나머지 것들을 살로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아니면 제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단 자료 조직 교재는 제가 만든 5판 공무원 수업용으로 만든 거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이론적이라서 이론성이 너무 많아서 그거로는 뼈대 잡지 마세요. 그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임용은 자료 조직은 실습 위주로 나오잖아요. 뒤에 분석 한번 하겠지만 그래서 볼 때 무작정 그 책이 괜찮다더라 아니면 그 책을 보라 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무작정 달려드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김자연 선생님 책 자료집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각각의 이제 과목별로 들어갈 건데 김자연 교수님 책 보시면 딱 보이죠.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분이 출제를 가장 많이 들어가십니다.
출제를 가장 자료 조직하면 이분이 출제를 정말 잘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죠? 3주 정도 시간을 비워야 되는데 사립대 선생님들이 3주 정도 시간을 비워가지고 출제를 들어가기가 쉬울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립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편이에요. 국립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편이고, 물론 사립대도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김재경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국립대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좀 꽤 문제가 많이 봤던 느낌이 든다. 아니면, 이거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어떡하지? 이거 촬영을 녹화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알아서 얘기합시다. 많이 들어가신대요. 들은 얘기입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럼 과목마다 접근 방법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목마다 접근 방법. 자, 교과 내용화. 이제 위주로 보면은, 여기는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부터 내공자들이 공부하다가, 진짜, 다른 건 그래도 읽으면 알겠는데, 요 과목은 정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정보검색, 도서관 자동화, 분류, 목록입니다. 이 네 과목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네, 이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든 과목들입니다. 그렇죠? 외계어로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학문, 우리 문헌정보학 학문을 최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원래 공부하기 전에 이걸 배우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학문론이죠. 학문론. 인문학이란 어떤 걸까요? 자연과학은 어떤 거고요? 공학은 어떤 거고요? 기술과학은 어떤 거고? 사회과학은 어떤 걸까요? 이거에 대한 학문 전반에 대한 성격을 알고 있으면 나는 뭔가를 바라볼 때 그 틀에 의해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공이 되게 웃겨요. 검색, 도서관 자동화, 분류, 목록 이거 다 기술과학에 해당하는 공학이에요. 공학입니다. 정보봉사로는 인간행동 관찰을 위한 사회과학이고요. 학교 도서관 뭐죠? 경영, 사회과학이죠. 독서교육, 교육학, 사회과학이고요. 교수 매체도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문은 되게 웃기는 게 외부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외부에서 보면은 도서관 이렇게 하면서 인문학을 생각해요. 우리는 인문학의 옷을 입고 있어. 인문학의 옷을 입고 공학의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공학의 몸체를 가지고 있고 사회과학적 행위를 합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도 이 옷을 입고 딱 보면 인문학이다. 도서관 그렇잖아. 근데 몸은 공학이야. 근데 이 공학을 가지고 뭐래요? 사회과학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문학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 묻어 있었죠. 뭐냐면 뭐야 이게 서지학이요. 서지학은 거의 인문학 안에 인문학에 많이 넣어주잖아. 역사 뭐 이런 쪽이니까. 근데 딱 여기서 보면은 공학 영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학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공학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공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랭귀지를 모르면은 그거 잘 알아요, 몰라요? 랭귀지 공부하면 랭귀지 그것도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인데 세상에 이게 우리말인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문헌정보학이 이렇게 섞여 있는 학문이에요. 공학에다가 사회과학에다가 뭐 인문학적인 성격도 살짝 묻어 있고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학제적 학문이다. 멋지게 얘기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융합 학문이다. 전 학부 때 뭐라 그랬더라? 포스트 모던적 학문이다. 이렇게도 배웠어요. 생각해봐봐요. 문헌정보학과 인문대에 있는 학교들도 있죠. 문헌정보학과 사회대에 있는 학교들도 있죠. 그죠? 근데 인문대에 있는 학교들은 정말 웃겼던 게 인문대에 있는 학교들인데 실습실에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봐요. 그 실습실에 컴퓨터가 있는 학과. 일단 실습실이라는 게 필요한 학문이 있나? 한문학과 있나요? 영문과, 국문과 다 인문학이죠? 철학과 인문학이죠? 그죠? 그리고 인문학과에서 무슨 실습실이 있는데요? 철학 실습실 봤어요? 한문학 실습실 봤어요? 실습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게 예? 실습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학적인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법론. 그래서 이게 방법론이에요. 이 학문들이 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가 공학적 몸체가 있어요. 공학적 몸체가 커요. 그리고 이 공학적 몸체가 도구예요. 도구로 사회학적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까다로운 게 이거예요. 공학. 이 분류랑 목록은 요즘에 상당히 전산의 영역을 많이 갖고, 분류는 아직까지도 조금 아날로그가, 조금은 아니고 아날로그 방법론이고요, 아직은. 그 다음에 도서관 자동화나 정보검색 이건 다 이미 전산 공학 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방법론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막, 아, 이거 뭐야, 이러는 게 되는 거죠. 여기를 외계어라고 참 많이 느껴요. 여기 외계어라고 많이 느끼는데, 뭐 이것저것 해봐야죠. 저도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정보검색 2002년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아, 어려워요. 하다 보면은. 저도, 와, 이건 진짜, 그, 컴공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대학원 가고 컴공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확률색인이라든가 이런 거 그때 알았어요. 무슨 말이, 이게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그때 알았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차차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이렇게, 요 네 과목이 거의 뭐 마의 네 과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절반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채팅에서 재밌는 말이 있네요. 공대 쪽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실제로 공대에 간 학과도 있죠. 우리과 없어지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인가? 강남대인가? 그죠? 그런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 이 둘을 나눠놓고 봤을 때,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잔소리가 길었네. 나눠놓고 봤을 때 저게 컸던 부분 있죠. 그 뭐랄까 그 합격한 친구들이 제일 공부하기 힘들었다고 한 과목이 네 과목이었고요. 네 과목이었고 나머지는 그래도 읽으면 알겠더라 이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으면 알겠다. 전공사로는 제일 무난한 과목입니다. 제일 무난한 과목이고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50% 정도는 정보봉사 개론에서 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점수 따기가 처음엔 쉽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공무원은 객관식이지만 여러분은 주관식이죠.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소설 쓴다고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명은 다 아시겠지만 소설로 점수를 안 줘요. 근데 이제 정보사론도 다 쉽게 나는 거예요. 요게 되게 찝찝하죠. 참고정보원. 이거 되게 찝찝해요. 찝찝한데 이 참고정보원은 그걸 외우는 것보다도 그 정보원을 보고 그 정보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시험에 질문 많이 나와요. 참고정보원은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겁먹을 정도로 문제가 나왔다면 그건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틀려요. 어차피. 누구나 다 틀리고 지금 주관식식으로 나왔던 참고정보 문제들은 진짜 야 이거 모르면 너무 심하다 싶은 거 뭐 에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전공사로는 뭐 그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 다시 사회과학적인 분야 요 각각 과목으로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다시 사회과학적 분야에 해당하는 거고 이 책들 지금 구하기 힘든 책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일 최근 책이 이제 요거고 이 책은 선생님들이 보는 기본 바이블이었던 거고 그죠? 기본 바이블 그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이걸로 강의 많이 하셨어요. 시험 문제도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거의 다 여기서 나왔고 우리나라의 그 정보 서비스론의 그 기본 틀을 잡은 책이 이 책인데 근데 이 책의 틀이 된 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이에요. 이 책의 틀을 잡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리차드 이바. 바벤 스미스 책이 되게 유명하고 이거 4판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일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번역한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서고 또 서양서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번역한 걸로 요즘에 여기 추가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번에 나온 루사 같은 경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루사는 여기서 뽑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한상 이숙현 선생님 책은 비중은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한 7대 3 정도의 비중이라 할 만한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2007년도 이거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 많이 떨어졌고요. 요즘엔 요거와 요거 두 가지로 가게 됩니다. 참고 정보는 맥락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읽으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참고 정보는 무조건 옆에다 써놔요. 성격. 아, 이 자료를 보면 뭘 알 수 있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게지티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무슨 모르겠는데 컬럼비아 게지티어 오브 더 월드야. 이거 무슨 책이야? 아틀라스. 이거 무슨 책이에요? 무슨 자료예요? 네? 아, 좀 늦게 내려가나? 채팅창 조용하네. 하여튼 몰라도 돼요.
아무튼 그래요. 암기법 최고 감사하고요. 자, 게지티어 같은 경우는 지명사전이고요. 아틀라스는 지도책이. 그걸 보고 이 색이 무슨 자료인지 어떤 자료인지 성격 파악하는 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외우게 하느냐, 그다음에 그런 거고 이것을 외운다고 하는 거 쉽지 않고 모든 그 많은 자원들을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그래서 핵심 자원, 주요 자원 위주로 암기하고요. 나머지는 성격을 파악하면서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용도별 성격 파악이 최고예요. 용도별 성격 파악. 참고 정보는 그걸로 해결하시면은 외울 거의 리스트가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참고 정보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단답형으로 나오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건 그걸로 커버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검색. 어려워요. 어려웠고 이거는 이해 위주로 문제가 나와요.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는 과목이었어요. 난이도 높은 편이었고 저영미 선생님 책은 저 대학원생 보는 책이거든요. 원래 저 책 서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대학원생들 보는 책인데 나와요. 여기서 지문 막 뽑아서 나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출제 한참 하시는 교수님들이 저영미 교수님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익숙한 텍스트가 이 저영미 교수님 책. 어떻게 해야 하냐, 저영미 교수님 책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이해될 때까지 보는 방법. 너무 무책임하죠? 죄송합니다. 좀 쉬운 책들이 이 두 책이에요. 정 힘드시면, 좀 힘드시면, 이 책을 읽기 전에 이수상 선생님 책을 좀 읽어놓아도 좋습니다. 물론 제 강의에 대한 건 제 배제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때 가이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책으로 뼈대 잡고 이 책으로 보완하면 이 둘은 수준이 비슷해요. 이 두 책의 수준은 비슷한데 요걸로 뼈대 잡고 요걸로 보완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조금 눈에 들어와요. 근데 요거는 배경 지식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지는 일단 여기서 파악을 좀 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여기 좀 파악을 하시고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보고 저 책을 뼈대를 한번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는데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이건 그 뒤에 저도 이건 너무 심한데 싶은 책들도 좀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기본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넓어요. 그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 되게 넓고 여러분 이거 끝까지 다 기법까지 다 몰라도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 정도구나. 요런 거구나 정도 알아도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2만이신가요? 아이디가? 책이 늘어나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렇게 많고 정신이 없다가 공부를 하면서 쫙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쿨타우가 한 말이죠. 점점 명확한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여튼 정보검색은 이해도가 되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예제라든가 이런 거 이해하시면 좋은데 선생님들 책에 뭐랄까요? 선생님들 책에 그 이해도에 대한 예제가 이해 안 되게 들어가는 책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되게 들어가는 책들이 있어요. 힘들었어. 그런 것들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거. 원래는 이게 기본 개념인데 또 컴퓨터로 뭐 명령을 시킬 때는 이 개념을 접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좀 피곤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깊이로는 또 안 나오는 느낌인데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이 정보검색이 참 까다로운 난제예요, 난제. 그래서 일단 있는 책으로 갖다 이제 스스로 독학을 하시거나 뭐 진행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은 최소한 이수상 선생님 책으로 접근하시면 그나마 낫다. 그나마 낫다. 그다음에 도서관 자동화. 이 책은 이수상 선생님 책이 역시 2008년도 저도 이수상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이 책이 있기 전에는 디지털 도서관 쪽은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 이건 무슨 인터넷 정보 검색사 문제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건 바꿨다가 넣어가지고 뭐 여러분 2002년도 문제나 이쪽에 가면 토폴로지 같은 거 나와요. 전산에서 했던 토폴로지. 뭐 버스 방식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아 아유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 책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틀이 잡혔죠. 이거 말고 하나 더 나왔어요.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이 책.
아, 이거 책 파는 책장사 같네? 보이, 이거 보이세요? 이거. 차세대 디지털 도서관의 이해. 이 책이 있거든요. 요거는 서브로 보세요. 그러니까 유상 선생님 책이 메인이고, 음, 유상 선생님 책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요 책이 서브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개념들이 좀 있어요. 뭐, 증강현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난데없이 툭 튀어나오는 개념들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거 못 봤던 건데 이런 느낌이 들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문풀 때나 이건 이제 기본 이론 때는 기본 뼈대 이 선생님 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는 뭐 살 붙일 때 예. 하트님이 살 붙일 때 보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뭐 공무원 쪽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뭐 RFID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 RFID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기술들 같은 게 있대요. 여기도 보면 그런 게 나와서 좀 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책을 보면 안 돼요. 틀 다 틀어집니다. 이걸로 보셔야 돼요.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분류. 여기는 실습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강의는 뭐 강의 관련된 설명은 이제 뒤에 드리고 있지만, 실습 위주로 여긴 한번 진행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차피 실습의 비중이 높고, 서술형에서도 실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목록에서는 목록의 그 기본 개념 중에 그 차세대 목록의 기본 개념들 있죠. FRBR이라든가 이런 거. RDA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또 KCR 지금 5판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죠. 도요배다 물어봤거든요. 작년 아니면 올해라 그랬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KCR 5판. 어떡하죠? 5판 나오면 나도 대책 없다. 나도 또 공부해서 또 해야 돼요. 근데 5판은 단행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생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행본에 그게 책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부해요? 그거 뭐 10몇만 원 할 텐데. 여러분들 뭐 수험생들은 다 KCR 5판을 모두 사가지고 그 처음부터 다 규정을 막 봐야 되나? 제가 알기로는 그 김정일 교수님이 개정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죠?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봤던 것도 김정일 선생님 문헌분류의 실제나, 물론 여기 중간중간에 오타가 좀 있긴 있어요. 오타가 아니라 그 에라. 분류가 잠깐 틀리거나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 책이 좋아요, 공부하기. 이 책이 공부하기 실습, 이렇게 DDC 펼쳐놓고 이걸로 공부를 하면은 좋아요. KDC 펼쳐놓고 이걸로 공부하면은 실습이 쫙쫙 늘어날 수 있어요. 이 책이 정말 좋고, 윤유 선생님이 이론으로 정리하기는 좋습니다. 이론으로 정리하기는 좋은데, 좀 말이 어렵죠. 그 다음에 김정현 선생님 책 자료 목록법도 그렇고, 그 이경호 교수님하고 같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고, 항상 뭐랑 보시는 게 좋냐면, 샘플 예제와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샘플 예제랑 함께 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책을 보고 무슨 태가 들어갈 거다. 우리 여러분, 목록할 때 뭐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거.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막 그 태그가 안 외워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태그 안 외워지는 거 제일 부담스럽죠. 근데 실제 시험에 태그 몇 개나 나오는지 봐봐요. 그렇게 안 나와요.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리고 태그 뭐 전체 지금 태그가 한 200, 한 2, 30개 될 텐데 제가 개정 전에 셌을 때가 208개였거든요. 208개 플러스 알파. 몇 개 이제 그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랑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정 및 변형 문자 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208개가 딱 명시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더 추가됐거든요. 근데 그 추가된 거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사용도 안 돼요. 지금 사용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태그들도 필수 태그보다는 필수 태그보다는 아니라 많은 태그보다는 나오는 태그 위주로 보셔야 돼요. 항상 나오는 태그 위주로. 걔가 안 나올 리는 없거든요. 2, 4, 5 태그가 안 나올 리는 없겠죠. 그죠? 항상 나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태그에 지식이요, 식별기요, 구두법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지 돼요. 이론으로 막 그 시간을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뭐 역사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쪽 영역에 해당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그거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 빠지면 세워라 분류만 한 달 할 수도 있어요. 역사 뭐 나중에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돼서요. 여러분 공학은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익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들잖아. 외우는 거 힘들잖아. 그래서 저 내가 뭐 힘든 과목이에요. 이해를 하려니 힘든 거고, 일단 외우려고 봐도 힘든 거죠.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 명령을 안 외우고 프로그램 못 짜잖아요. 그쵸? 명령을 안 외우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기본적인 어떤 틀과 암기 빼고선, 틀과 암기를 알지 못하면, 암기해야 될 것을 암기하지 못하면 틀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머지 이거 말고 지금 어려워하는 네 과목 있죠? 이 네 과목은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있고 그 맥락에 개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맥락의 개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과목 있죠? 검색, 디도, 분류, 목록 이 네 과목은 개념이 먼저 들어가 있고 그 개념으로 맥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트세계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우지 않으면 이해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는 외우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외우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분류 목록을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기본 목록적으로 강목을 안 외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만한 그 단어들을 외우지 않았는데, 그죠? 커뮤니케이션 할 만한 용어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맥락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힘든 거죠. 다른 애들은 맥락이 쭉 있고 그 안에다가 개념을 툭툭 넣어놨으니까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공부의 시작은 얘네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공부는 여러분 편하게 하면 안 돼요. 공부는 편하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그 두뇌도 일종의 근육 같은 거거든요. 근육 같은 거. 여러분 저기 그 맨손 체조가 근육이 많이 생겨요. 아령으로 좀 무거운 아령으로 팔 좀 뻐근해질 정도 들어줘야 근육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맨손 체조보다는 아령을 드는 게 근육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맨손 체조가 편해요? 아령이 편해요? 맨손 체조가 편하죠. 근육 생기는 방법은 불편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뇌는 어때야 돼요? 두뇌가 외우고 뭔가 이렇게 학습하려고 한다면 불편해야 돼요. 근데 공부할 때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공부할 때 머리 IQ는 다 똑같아요. 거의. 여기 180 있는 분이 여기서 이거 좀 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IQ 180인데 나 여기 앉아있다. 차라리 그냥 미국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지? 그러니까 비슷해요. 우리 그 지능이나 어떤 그 두뇌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사람들이면 공부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건 태도에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도에서 차이가. 과목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차이가 바뀌는 거,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좋은데 이건 왜 안 될까? 학문이 달라서 그래요. 학문이 다른 거예요. 분야가 다르고 만들어진 원리와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학문이 있고요. 인위적인 학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어떤 CC 뭐 이런 그게 다 그런 겁니다. 두뇌도 훈련이 돼야 되고 그 훈련된 두뇌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가, 그죠? 어떻게 커나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편하게 하면 안 돼. 편하게 하면 안 되고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좀 올라오셨었네요, 몇 분이. 잠깐 나도 숨 좀 돌리고 공부 불편하게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서브노트, 자, 점점점님이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서브노트 열심히 쓰고 있는데 미련한 짓 하지 말라고. 예, 그거 맞아요. 공부 방법에 대한 거를 좀 할 거니까. 아직 제가 준비한 거에, 아이고, 한참 남았네요. 큰일 났네요. 한 시간 했네? 한 시간, 51분 했네요. 잔소리 언제 끝나죠? 큰일 났네요. 해봅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어, 어쩌면 오늘 1부, 내일 2부 할지도 몰라요. 다시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불편한 공부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좀 뭐, 이런 거 질문 많이 받아요. 제가 질문 진짜 많이 받았던 게 첫 번째, 효율적 방법. 두 번째, 그 효율적 방법과 그다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직장 생활 하신 분들 효율 되게 많이 찾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뭐 그런 거 있고 그 느낌 들어요. 누가 그런 말 했다면 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얘기가 있다면서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막 하느님하고 부처님하고 다 기도를 했대. 근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기도 좀 그만하고 로또를 사라고 얘기했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요? 어떻게 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가지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하지 않고요. 뭔가 다 갖춰놓고서 시작해야지 완벽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왜 우리가 불안감이 크다 보면은 준비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 있어요. 불안감이 크면 준비에 집착하고요. 준비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진도가 안 나가요. 공부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고 운동할 거니까 운동복 사야지. 운동복 사려면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해서 다 갖춰놓고 운동 안 하러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서브노트는 서브노트대로 만들어 놓고 안 보고 버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책도 책대로 다 사놓고 쌓아놓고 안 봐. 포기했어요. 내지는 뭐 이 길은 제 길이 아닌가 봐요. 이런 거거든요.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저지르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까 말까를 빙빙 돌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 앞발로 한 번씩 위로 올라가야지. 옆으로 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고요. 말이 계속 도네 오늘. 잔소리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자, 교과 여긴 싹 다 사회과학이죠. 싹 다 사회과학인데 그래서 얘는 좀 편해요. 제 합격한 친구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읽으면 알겠는데 물론 읽기가 좀 독서 교육은 저도 읽다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거는 제가 강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죠. 뒤에 이제 뭔 할 수 있다 없다 말 해달라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 도서관은 좀 고민 중이에요. 학교 도서관 고민 중인데 올해는 힘들고요. 올해 힘들고 좀 진행을 해볼 생각. 왜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이걸 담당을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 뼈대는 요 책으로 잡고 가면 좋습니다. 요 책으로 잡고 가면 좋고요. 이병규 선생님 학교도서관 경영 통로는요. 여러분이 읽기가 좋아요. 학교도서관 경영 통로 읽기 좋은데 시험 문제로는 잘 안 나와요. 그게 희한한 거지. 저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2008년도 나왔잖아요. 그죠? 2008년도 나왔는데 2008년도 나올 때 어디 틀에 맞춰서 나온 거냐면 객관식 틀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객관식 때 전체 출제범위 싹 다 잡았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싹 좋은 책에 탁 틀을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저거는 경영학의 기본 베이스, 경영학 행정학의 기본 베이스에다가 학교 도서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잘 읽혀요. 정리도 이병희 선생님 정리 진짜 잘하시고 정리 잘 돼 있어요. 근데 학교 도서관 시험 문제 나오는 스타일들은요. 송 교수님 자주 들어가시거든요. 출제. 송 교수님 스타일에 더 익숙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나온 책.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그 책. 뭐랄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뭔가 접근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안 외워져요. 그래서 외울 수 있을 만큼도 뭔가 외워야 돼요. 노안이 있어서 못 읽겠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그래요. 이거 좀 이변생 경영통론 참, 이것도 뭐 뒷얘기도 있긴 한데,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꾸 장서 관리를 이렇게 집착한다 얘기해야 되나? 장서 관리 많이 하시는데, 이거 별도의 한 과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학교 도서관의 한 챕터 수준이에요. 제가 학교 경영학, 도서관 교육론은 승진시험 특강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고, 장서 관리는 지금 학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서 관리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분야가 아니에요. 재밌어요. 재밌는 부분이고, 저기다가 경영의 전반을 다 때려 넣으면 안 돼요. 아주 서브로 보셔야 돼요. 아주 서브로. 그래서 기본 뼈대는 정말 안 읽히는, 미안하죠. 안 읽히지만 성교 교수님 책 뼈대고. 그 다음에 경영학의 기본 내용을 이제 경영, 이병기 선생님 책으로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장서 관리는 진짜 서브로 봐야 돼요. 저기다 장서 관리 이만큼 키우면 장서 관리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는 소리 할만 합니다. 학교 도서관이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장서 관리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서 교육은 이거 한 권이면 되지 않나요? 1000페이지인데. 되게 상징적으로 여러분 변혁 교수님이 1000페이지를 맞추신 것 같아요. 잠깐 사라졌다 나올게요.
이거. 이 어마무시한 축제를 보라. 그죠? 아, 이게 목록에서 다 보다 보니까 막판 페이지가 여기가 너무 조명이 좋구나. 딱 1000으로 끝났어요. 야, 예. 근데 재미는 있지 않나요? 이거는? 1000페이지에서 딱 끝나는 거? 아, 내용은 재밌지 않냐고요. 아, 내용은 나름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병기 교수님 책이, 이 책이 절판됐었어요. 제가 이거 한번 교수 매체론으로 저기 동의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절판돼가지고 다른 걸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T1하고 2017년, 보시면 아시겠죠? 2017년 바로 출간. 교수 매체는 생각보다 비중이 높진 않은데, 뭐, 나오면, 글쎄요. 나오면 이론적인 부분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서 변호사 선생님 책 같은 경우, 이것도 그렇고, 학교 도서관도 그렇고, 교수 매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 요 네 과목 있죠? 요 네 과목은 그렇다 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건 공학이라 그랬죠? 사회과학 성격이 강한 봉사, 학도, 독서교육, 교수 매체는 제가 지금까지 해봤을 때 제일 그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로드맵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맵, 뭐 로드맵 이런 거 있죠. 네, 그거 쓰는 방법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이나 마인드맵은 점검 독서를 할 수가 있게 해주거든요. 점검 독서, 그 독서를 내 스스로 체킹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마인드 제가 자료실에다 올려놨었던 거, 지금도 그 자료실에서 어지간한 자료는 지웠지만 알마인드는 남아있을걸요? 안 남았나? 안 남았으면 말씀 주세요. 그건 올려놓을 테니까. 알마인드, 근데 이거 유료화 됐어요. 근데 지금 유료화 버전 직전 거를 제가 지금 올려놨으니까 이거 1년이냐, 1, 2년 더 갈 거예요, 아마. 그게 외국에 유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유료 프로그램으로 제가도 한동안 하다가 이걸 이제 쓰게 되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 아니라 좋은 그 툴이에요. 요거 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으로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서술형과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서술형을 쓸 때 개념을 잡아내기가 쉽고요. 두 번째는 그 점검할 수가 있어요. 책을 딱 덮고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내가 정리를 했을 때 몇 글자나 쓸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지 책을 펴놓고 글을 보는지 내가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자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 안 되죠. 그죠? 특히 이럴 때 제일 그 하면 안 되는 방법이 저거거든요. 궁금한 것 중에 서브노트. 내 글씨 안 보시는 분들 서브노트 이거 만드시는 분들 있죠? 최악입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자기 글씨 안 보시는 분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질문 있었는데 내용들이 2011년인가 12년에 길게 문제지로 쭉 출력되었던 책의 내용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질문 한번 주세요. 요거는 문제집으로 나온 적 있었나요? 출력되었던 책의 내용?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이 지금 사회과학적인 부분들 있죠. 교과교육학하고 정보봉사론 쪽은 정보봉사론 쪽은 저거예요. 그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은 계속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고 해서 또 자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바뀌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뭐 자료를 드릴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지금 개정 교재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2월 달인가 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그걸 수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고민 중이에요. 뭐 자료를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내가 준다 해서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시는 용을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페이지 읽고요. 네, 지금 챕터 하나를 다 읽었어요. 챕터를 다 하나 읽고 여러분들 서술형 분명히 써야 돼요. 그럼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 있죠. 그게 관건이거든요. 어차피 공학적인 부분들은
이해는 어렵지만 얘네들은 다 서술, 말로 쓰는 것보다는 스킬로 간단하게 나와요. 검색 정도 말로 쓰는 게 나올까? 그죠? 도서관 자동화는 이제 유형 정리를 하면 벌써 1시간 다 됐지만 유형 정리를 보면 이쪽 도서관 자동화는 단답형이 많고 분류 목록은 실습형이 많고 정보 검색은 응용형이에요. 응용이고 짧지만 뭐 약간 소설할 수 있는 부분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어려운 만큼 부담은 적어요. 근데 여기는 내용을 읽으면 알겠는 하겠지만 그 개념 구조를 내가 짜내질 못하면 쓰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구조를 쓰는데 본인이 좀 힘을 써줘야 되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분 한 분이 언제냐 2000 까먹었어요. 대구 전년 2008년도인가 그때쯤에 로드맵으로만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1년 만에 합격했거든요. 한 달 동안 정리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8절지 있죠. 학생들 8절지에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맵만 그렸대요. 계속 한 달 동안 맵만 그렸대요. 쭉 그리고 하다가 책을 펼쳐놓고 보면 내가 맵을 그려놓고서 빠진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빠진 가지 또 채우고 빠진 가지 채우고 하면서 또 맵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머릿속에다 이렇게 구조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의 말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 파트는 그게 관건이에요. 내가 이 구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와, 알마인드 프로그램 설명드렸고 기본서 리스트 얘기했고요. 문제 유형하고 출제 분야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4분 맞나? 9시 2분. 9시 10분에. 9시 10분.